네, 요즘 중화권 증시가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죠. 이 딥시크가 쏘아올린 중국 빅테크의 거침없는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편에서는 트럼프의 관세 전쟁으로 이 중국에 대한 제재가 경제 위축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국에 대한 투자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데일리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출연자분을 모셔봤습니다. 네, 그 영광의 첫 번째 주인공은요. 박상현 IM 투자증권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예, 저는 IM 증권에서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박상현입니다. 네, 리포트로 많이 뵀었습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리고요. 네, 연초에 이 엔비디아 주가가 갑자기 한번 팍 급락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딥시크 출연 때문이었는데요. 이 딥시크가 나오면서 전 세계가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이 딥시크 등장이 당분간 중국 증시의 상승을 이끌 거라고 보시나요? 어떤가요? 예, 뭐 전반적인 중국 증시의 상승을 견인한다라기보다는 네. 사실은 중국의 빅테크 업종들, 그러니까 기술주 업종들에 대해서는 좀 우호적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아직 중국 경제 상황만 보게 되면 아직 회복을 얘기하기는 좀 이른 상황들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딥시크 출연 자체가 결국 중국의 뭐 우리가 AI 굴기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신기술 투자의 어떤 성과를 사실 보여줬다라는 부분들이고 네. 그것이 뭐 기존의 어떤 전기차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과 이제 융합 발전을 하면서 시장의 기대감 자체가 상당히 좀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이제 중화권 증시의 좀 긍정적인 부분들인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 이제 그 딥시크 출연 자체가 어떻게 보면 게임의 판도 자체를 조금 바꿨다라고 좀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 미국의 매그니피션트 세븐을 중심으로 한 어떤 미국의 어떤 독주, 네, 승자 맞아요. 독식 게임이었다라고 하면 결국 이 딥시크 출연으로 인해서 그 독식 게임, 승자 독식 게임의 룰 자체가 조금 판도가 변화된 것이 아닌가라는 쪽에서 보게 되면 자금들, 그러니까 글로벌 자금들 자체가 그동안 조금 이제 어떤 도외시했던 이제 네. 중국 기술주에 대한 어떤 관심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네. 뭐 중국 증시 전반적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이러한 조금 기술주, 그러니까 중국 뭐 요새 같은 경우는 항생 테크 지수를 중심으로 해서 맞아요. 중국 증시 자체가 상당히 조금은 당분간 좀 강세 흐름을 좀 유지할 가능성은 커졌다라고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초에 그래도 그 딥시크 이후로 홍콩 항생지수도 테크주를 중심으로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데일리 아시아를 준비할 때 굉장히 투자자분들이 그 부분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 딥시크의 등장, 트럼프가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일단 상호관세 카드로 반도체랑 철강 쪽을 좀 건드리고 있잖아요. 이 트럼프가 자국 AI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일 거라고 보시나요? 예,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중국의 어떤 기술 규제, 뭐 어떤 뭐 새로운 첨단 제품의 수출에 대한 규제 자체를 계속 뭐 해나갈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AI 주도권을 계속 갖고 가기 위해서는 뭐 아무래도 뭐 중국의 새로운 뭐 신기술 반도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의 유입 자체를 뭐 차단하는 노력을 사실은 계속 할 수밖에 없고 네. 또 중국 경제를 계속 이제 흔들려는 뭐 60%의 뭐 관세가 뭐 실시될지 안 될지 모르긴 하겠지만 네. 결국 중국의 어떤 금융시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계속 흔들어야 네.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뭐 협상에 조금은 이제 우위에 쓸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중국의 견제는 계속 될 것 같긴 한데요. 네. 근데 이번에 사실은 뭐 저희가 이제 딥시크 물론 논란도 사실 많습니다. 이것이 정말 뭐 이제 오픈 AI 뭐 이러한 것들을 뛰어넘을 정도의 어떤 기술력인지 아니면 이제 정말 투자 비용이 싼 건지라는 부분에 네.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하지만 여하튼 중국이 개발을 했고요. 또 지금 뭐 전기차라든지 이러한 좀 신기술 부분에서는 뭐 좀 전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좀 갖고 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네. 이 규제만으로 중국의 어떤 이러한 기술의 발전 속도를 제어할 수 있을 거냐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의문이 가고 있는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예전에 1차 미중 갈등의 학습 효과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예전보다는 비교적 온건하게 중국이 대응하고 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중국 정부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거라고 보시나요? 예, 일단 중국 입장에서 보게 되면 협상이 가장 뭐 좋은 어떤 타결책일 것 같고요. 네. 우리가
지난 트럼프 일기 당시에도 중국이 여하튼 미국과의 그 협상을 통해서 그 관세를 일단은 좀 피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네. 또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뭐 말씀하신 대로 학습 효과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미국과의 어떤 협상을 사실은 계속해서 노력을 할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번에도 사실은 이제 미국이 10% 추가 관세를 이제 매겼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제 맞대응 차원에서 뭐 천연가스라든지 이제 미국산 석유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부과했지만 실제로 그거는 이제 대외적인 어떤 홍보용이고요. 실제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들여오는 천연가스라든지 석유의 그 수입 규모를 보게 되면 전체 수입량이 한 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뭐 미국을 위협한다거나 이러한 것들보다는 사실은 이제 대외적으로 이제 한 부분, 보여주기 힘든 부분들이고 네. 물 밑에서는 계속 협상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작정 60%의 관세를 사실은 부과하기도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중국이 어느 정도는 사실은 조금 그러한 것들에 충분히 좀 대비책을 좀 마련하지 않나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018년을 돌이켜 보면 미국들이라든지 선진국 수입 비중 자체가 결국 중국 전체 수출의 한 60%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한 40%. 오히려 이제 중국이 주로 수출하는 지역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머징 지역 자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중국의 수출이 다소 조금 대미 수출 자체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머징 쪽으로 이제 수출을 늘리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중국은 조금은 좀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오히려 조금은 입장이 조금 더 2018년보다 좀 협상력에서 좀 떨어질 수 있는 미국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는 것이 지금 뭐 미국의 빅테크 업들의 중국 매출 비중 자체가 저희가 무시할 수 없는 정도. 그러니까 퀄컴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의 한 40%, 애플 같은 경우도 한 17, 18%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 빅테크 업들이 거의 한 20%의 중국 매출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60% 관세를 매겼을 때 그 부메랑 그 네. 악영향 자체는 상당히 크다라는 부분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도 사실은 지금 뭐 관세 60%를 뭐 하려고 하긴 하겠지만 네. 상당히 어려운 난관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입장에서도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판단하기가. 네. 네. 그리고 이제 단기적인 딥시크 효과 말고 중국 증시가 이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경제 회복이 좀 관건일 것 같은데요. 작년부터 중국이 대규모 부양책을 좀 내놓고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효과가 있나요? 효과는 아직 제한적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부동산 경기의 회복으로 사실은 저희가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데, 각종 부양책,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 나왔지만, 부동산 시장 자체는 여전히 좀 냉각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이제 내수 경기와 관련돼서 아무래도 이제 소비가 되려고 하면 뭐 소비 심리도 올라가야 되고 뭐 어떤 임금도 사실은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이제 고용 시장이 좋아야 되는데 아직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통계를 다시 조정을 했다 하지만 아직도 10% 후반대 어떤 지금 청년 실업률을 갖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뭐 이렇게 보면 건설 경기 또 소비 경기 이러한 것들이 아직은 좀 뭐 생각만큼 살아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중국 경기의 어떤 회복을 얘기하기에는 조금 아직 이른 감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좀 답답할 것 같은데 이제 3월에 양해가 열리잖아요. 그때 좀 경기 부양책 얘기가 나오겠죠? 예, 분위기로 봐서는 지금 다행히 이제 딥시크가 출연하면서 뭐 지금 본토 증시는 아니더라도 사실은 이제 그 중화권, 그러니까 홍콩 증시를 중심으로 해서 좀 주식이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여서 이 분위기를 사실은 계속 타기 위해서라도 중국이 좀 추가적인 부양책을 좀 내놓아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 부양책에 기대하는 거는 사실은 뭐 기준금리 인하라든지 뭐 이러한 통화정책의 어떤 추가적인 완화책도 사실 기대는 하지만 시장이 조금 바라는 거는 조금 강력한 재정 부양책.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실물 경기 또 고용 창출을 하고 투자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서 재정 정책을 동반한 경기 부양책을 사실은 조금 원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의 어떠한 강력한 어떤 경기 부양책이 정말 실시될 건지라는 부분은 뭐 좀 지켜봐야 되는데 가능성은 여전히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3월 양해를 좀 주시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중국 PPI와 동행하는 이 알리바바의 주가가 올해 30%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물론 딥시크 효과도 있었겠지만 근본적으로 중국 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가 전체 주가에 좀 훈풍을 불렀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현재 중국 소비는 회복 추세인가요?
예, 또 제가 뭐 소비라든지 경기 회복이 뭐 제한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부 이제 소비 부양책에 조금 반짝 효과는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지난해부터 중국이 이제 이구화신, 그러니까 중고 제품을 팔고 이제 새로운 제품을 샀을 때 이제 보조금을 주는 정책을 하는데요. 그것이 이제 지난해 말에 조금은 영향을, 그러니까 소비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줬고, 올해 들어와서 조금 더 이제 긍정적인 거는 그동안 이제 그 보조금에서 제외됐던 스마트폰, 그리고 이제 태블릿 PC에 대해서 결국 이제 보조금을 주기로 이제 이구화신 정책을 좀 확대했던 부분이 연초에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 PC 자체가 상당히 많이 팔린 부분들로 이제 통계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소비가 조금은 반짝 이제 회복되고 있다. 또 뭐 춘제 기간 동안에 중국 내 여행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니까 전체적인 어떤 소비 부분은 사실은 조금 살아나고 있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소비 경기가 지속 가능하게, 회복이 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아직은 좀 넘어야 될 산들이 분명히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결국 이러한 부양책만으로, 단기 부양책만으로 이런 소비 경기를 살리는 데는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여러 가지 지표 중에서 제가 하나 눈여겨보는 게 중국의 이제 소비 심리인데요. 그러니까 소비 심리 같은 경우가 전혀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뭐 일부 보조금 정책을 통해서 뭐 그동안 좀 이제 억눌렸던 소비가 조금은 살아나긴 했지만 이것이 전반적인 소비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성적인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환율 얘기도 저희가 빼놓을 수 없겠는데요. 어쨌든 앞으로 트럼프의 중국 제조업 대리기는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잖아요. 이런 관세 압박을 중국이 자국 통화절하를 통해서 대응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이 위안화 전망은 어떤가요? 예, 뭐 관세 정책이 결국 고강도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중국이 쓸 수 있는 카드는 결국 위안화 약세를 통해서 그 환율 충격을 이제 상쇄하는 정책을 하나 이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위안화 약세 정책을 이제 꺼내들기에는 상당히 조금 뭘까요? 위험도가 조금 내재됐다라고 좀 봐야 되는 것들이 뭐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그 부동산이라든지 금융시장이 아직은 좀 불안한 상태, 특히 이제 뭐 지방의 조그만 중소은행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부실 대출 뭐 이러한 것들로 여전히 조금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칫 이제 위안화가 너무 약세가 됐을 경우 이제 중국에서 자금들이 이제 이탈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은 여전히 좀 잠재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가능성은 있지만 정말 중국이 위안화 카드, 약세 카드를 꺼내들지, 그것도 대폭적인 약세 카드를 꺼내들지는 아마 최후의 어떤 그러한 수단 정도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다행스러운 건 요새 그 달러 자체가 오히려 조금 이제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맞아요. 예, 전반적인 지금 뭐 유로화라든지 엔화도 강세이고 이모진 통화 자체도 전반적으로 좀 강세 분위기를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안화도 최근에 보면 뭐 아주 강세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최근 뭐 7.3위안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최근엔 7.2위안 수준에서 좀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이고 있어서 뭐 우려했던 뭐 위안화의 어떤 올해 대폭적인 어떤 절하, 뭐 이 가능성 자체는 조금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4월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상호 관세를 포함한 이제 대중국 관세에 대해서 어떠한 카드를 내놓을지에 따라서 뭐 상황은 많이 좀 또 변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현재까지는 좀 우려했던 것보다는 위안화의 어떤 약세 흐름 이러한 것들이 좀 제한적이다. 또 오히려 말씀드리는 협상을 통해서 만약 이 문제, 관세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러한 돌파구가 나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좀 위안화는 또 강세로 또 분위기가 좀 전환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하루하루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행정명령이라든지 또는 이 발언에 대해서 사실은 좀 주시를 하면서 뭐 환율을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즘 전 세계가 트럼프 입에만 지금 쳐다보고 있어요.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에 이런 얘기를 지금까지 쭉 한 이유가 사실 딱 이거를 하나 여쭤보기 위한 빌드업이었거든요. 결론적으로 현재 중국 투자 매력도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좋다고 보시는 건가요? 뭐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중국 전체로 매력도가 높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일부 이제 좋아지는 섹터, 그거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얘기되고 있는 테크주밖에 없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올해 뭐 중국 증시를 포함해서 저희가 지난해 말에 전망했던
네. 분위기와는 사실은 조금 많이 좀 방향이 좀 다르다. 그것이 유럽 증시도 보게 되면 최근에 뭐 가장 뭐 독일 증시 같은 경우도 좀 연초 대비 한 13%가 올랐고요. 뭐 말씀하신 항생 테크 지수도 거의 뭐 한 20% 정도 올랐고 이러한 분위기 자체가 당초 올해는 또 미국이 주도하고 미국의 어떤 증시만 사실은 좋을 거다라는 어떤 시각이 많았지만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 관세 정책 자체가 생각보다는 뭐 유연하고 조금 이제 더디게 이제 이루어지면서 자금들 자체가 조금은 이제 비미국 쪽으로 좀 흘러가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뭐 중국 증시의 어떤 매력도 그것이 조금은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부양책이라든지 또 중국 정부의 어떤 태도 변화도 필요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시진핑 국가 주석이 참석하는 이제 민간 기업 포럼에 이제 마윈이 이제 참석을 했다라는 이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동부유 이유가 마윈이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사실은 사라졌다가 이렇게 네, 나오고 맞아요. 있는 부분 자체는 중국도 사실은 이러한 시장 친화적인 어떤 노력을 사실은 좀 펼치기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3월달 전인대 뭐 양회를 통해서 그러한 의지들 자체가 조금 더 강하게 비춰진다라고 하면 올 초 생각보다는 좀 중화권 증시 자체가 조금은 뭐 좀 반등의 심 자체가 좀 강해질 수 있는 여력도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올해 중국 투자 키워드 이건 꼭 체크해라 하는 그런 조언이 있을까요? 예, 뭐 지금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소비 심리,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야 되는 것이 저는 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것이 중국이 지금 처해 있는 디프레 환경, 그러니까 물가 자체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이 환경을 사실은 좀 벗어나야 중국 경기가 정상화됐다라는 부분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고, 네. 그래서 뭐 향후에 저희가 뭐 말씀드린 대로 뭐 일부 빅테크라든지 이러한 기술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만 아직 그 우리가 중화권 전체 시장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시각을 투자를 꼭 올해는 꼭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단계인 거는 분명하다. 그래서 네. 향후에 중국의 어떤 내수 경기 회복 흐름 자체 이러한 것들이 좀 더 가시화되는 그 시점에 뭐 중국에 대한 어떤 투자를 하셔도 늦지 않을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투자 조언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다시 꿈틀대는 중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 데일리 아시아의 첫 번째 손님이셨는데 저희가 너무 감사하죠. 덕분에 투자자분들이 아시아 증시에 대해서 많이 아셨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앞으로 리포트도 제가 많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박상현 IM투자증권 전문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가 내일은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님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중화권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많이 얻으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분들 모실 테니까요.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